얘 교재 구성을 한번 보면은 여기 앞부분에 있는 너희 학교 평가 문제집이 알겠지? 그럼 이제 너희 문학 작품이 3개밖에 없어서 3개 다 넣어가고 문제 최대한 다 있는 거고, 뒷부분에 가봐. 쭉 가면은 평가 문제집 끝나고 나서는 대단원 평가에서 요거는 이제 너희 출판사 문제은행, 교사용 문제은행 요거 쌤이 넣어놓은 거라서 요것도 마저 풀면 돼, 알겠지? 숙제로. 오늘은 요거 수업 시간에는 안 풀 거고 너희 숙제로 이거 문제 최대한 많이 풀고, 저기 우리 요 페이지 평가 문제집 페이지로 10페이지 바로 첫 장 넘기면 돼. 거기 한번 가봐봐. 작품 내용 출제 포인트만 쌤하고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해보고 넘어가고 우리 문법 위주로 좀 하자. 자, 이거 같이 한번 보자. 자, 제목 5분간이라고 하는 현대 시지. 자, 문제 이런 문제 나왔다 이거야. 한번 봐봐. 자,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나, 아니면 화자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시어가 아닌 것은, 화자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밑에 한번 보자. 너희가 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접근 방법인데, 자, 시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화자 동그라미. 쌤이 시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화자잖아, 화자. 그치? 물론 시에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 그치? 이해하지?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 수능 기출 문제 중에 뭐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다음 중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이래가지고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뭐 이랬어. 이 포인트는 뭐야? 우리가 OX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는 시의 화자가 표면에 겉으로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인데,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화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냐 없냐란 말이야. 보통은 이제 나로 나오잖아. 나는 이런 식으로. 근데 꼭 나가 아니더라도 쌤 이름이 이영준이야. 영준이는 딸기를 좋아해. 이랬어. 글을 읽다 보니까 문맥상 화자가 영준이야. 그럼 이것도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시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뭐야? 읽어 나가면서 그 화자의 중심을 좀 둬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 자체가 화자가 안에서,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화자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우선 시에서 드러나는, 자, 요거 네모. 쌤이 요거 항상 네모 치라 그러지. 배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공간 배경과 시간 배경으로 나눠지잖아. 요거 나오면 네모 쳐야지. 물론 시 중에 시간 공간이 없는 시도 있긴 있어. 근데 대다수 시들이 가지고 있지, 배경을. 자, 그리고 5분간에서는 공간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행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지? 화자인 나는, 나가 드러나지. 꽃 그늘 아래서, 이건 뭐야? 공간 배경이잖아. 버스가 타고 올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시간은 지금, 이것도 네모치고 시간 배경.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6살 난 아이가 탄 버스를 꽃 그늘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해가 떠 있을 때가 아닐까요? 보통 쌤 딸도 유치원 다닌단 말이야. 보통 유치원 버스가 돌아오는 시간이 한 5시 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한 3시, 빨리 마치는 데는 뭐 한 3시 마치고, 아니면 뭐 5시 마치고 이렇게 마친단 말이야. 집에 와서 저녁 먹어야 되니까. 6살 난 아이가 탄 버스를 꽃 그늘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해가 떠 있는 시간 아닐까요? 그리고 여인은 그 짧은 5분간, 이것도 시간 개념이 되겠지. 5분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 역시 짧은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가 탄 버스가 보이자 그 꽃 그늘에서 벗어났는데, 이걸 또 다르게 뭐라 표현했어? 그 생각에서 벗어난 거죠. 또 생각을, 깨달음의 어떤 상념,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딱 벗어나서 딱 가는 거지. 뭔지 알겠지? 자, 밑으로 가서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화자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 속의 정보를 모아 유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건 됐고. 그래서 항상 쌤이 이야기했잖아. 시를 텍스트, 글로만 내가 눈으로 읽으면 안 돼. 분석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화자가 있고 대상이 있고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표현법들이 있는 거잖아. 거기가 출제 범위가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시를 읽는 연습을 하면은 분석적 읽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우리가 내신에서는 분석적 읽기보다 더 심화해서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많이 봐야 돼. 너희 봐봐. 우리 쌤하고 수업했던 자습 수업 것도 있고 너희 학교에서도 이 현대시 수업했을 거 아니야. 원래 기준을 맞추는 건 학교 수업이 맞긴 맞는데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많이 심화해서 많이 봐야 되고 그 방법이 뭐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야. 쌤이 다음 차후 수업 때 그다음 다다음 차후 파이널 때는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 좀 어렵게 나온 거 뽑아가지고 편집해서 줄 거란 말이야. 많이 풀어봐야 돼. 최대한 오늘 거는 싹 쌤이 매주 주는 거는 그 주에 다 풀어야 돼. 점점 양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늘도 문법이 양이 좀 돼. 문학도 이건 어차피 평가 문제집이라서 아주 어렵지는 않아. 금방 풀면 돼. 자, 밑으로 또 가서 보자. 서정관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 나왔다 이 말이고, 또 서정관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자, 서정관례가 뭐야? 운문이잖아, 운문. 그치? 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자, 비슷한 속성을 가진 문학 작품끼리 묶어서 유형화한 것을 관례라고 합니다. 4가지 관례 중에 서정관례는 특히 개인의 감정, 생각, 그래서 뭐라 그래? 서정이란 뜻이 쌤이 정서라고 하는 뜻이고 정서가 곧 감정이라 그랬잖아. 표현하는 문학 관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대가요, 시조, 현대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서정관례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정관례를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다음 특징이 서정관례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개인의 주관적인 목소리를 중시하여, 딴 거 필요 없고 감정이야, 감정. 이게 포인트야. 생각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원래 엄밀히 따지면 감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서정관례에서는 정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옳지. 드러낸다. 또 화자의 내면이 뭐야? 이거 정서잖아, 정서. 내면을 운율이 있는 거. 여기 2번에서는 요 운율이 포인트지. 음악성, 리듬감, 가락이었지.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외워놓고, 화자의 내면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진술한다, 나타낸다. 리듬감, 음악성, 가락. 또 이미지를 비롯해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한다. 자, 이미지 동그라미 보자. 얘 심상이야. 마음에 떠오르는 거, 알겠지? 마음의 형상이야. 근데 여기서 형상은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 봐봐, 중요한 거. 심상을 영어로 이미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야? 감각이란 말이야. 감각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돼? 오감으로 연결을 해야 돼. 이해 갔지? 자, 다시 정리해줄게. 심상이라고 하면은 저 사전적 의미로 직역을 하면은 마음에 상이 떠오르는 거야. 어떤 형상이. 알겠지? 근데 그걸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향긋한 냄새가 난데 이건 뭐야? 후각으로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건 심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인데 어머니 냄새가 나, 어머니 향기가 나, 아니면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또 문제에 따라서는, 글의 문맥에 따라서는 저 심상을 무조건 오감, 감각으로만 가져가면 안 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미지, 그 대상을, 어떤 대상을 말하는가, 이렇게 묻기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뭐가 떠올랐냐 이거야. 어머니가 떠올랐다 이러면 그것도 심상인 거야. 근데 이걸 오감으로 꼭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 그 오감,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이해 갔지? 오케이? 자, 됐고. 뒤에 문제는 너희 숙제로 다 풀어봐야 돼. 이거 별로 안 어려워. 넘어가서 자 14페이지 한 펴 봐봐. 봄봄에 대한 문제 유형 풀이 한번 살짝 들어가 보자. 쌤하고 14페이지. 자, 얘는 봐봐. 문제 유형이 일반적인 문제 유형은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게 내용 일치 문제, 인물에 대한 내용 일치 문제잖아. 그치? 그 다음에 사건 전개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뭐였어? 소설 구성의 3요소란 말이야. 뭐가? 인물, 사건, 배경. 요렇게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래서 쌤이 소설을 읽을 땐 항상 뭐라 했어? 인물 동그라미 딱 치고 중심 사건 부분 밑줄 잘 치고 배경 딱 네모 치고. 소설에서도 간혹 표현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나타난 건 세모 쳐도 돼. 이렇게만 하면은 얘도 분석적 읽기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출제되는 것들에. 알겠지? 인물, 사건, 배경. 결국 물어보는 건 이 인물, 사건, 배경 안에서 물어본다고. 자,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요소가,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고. 쌤이 유기적 동그라미 치고. 이게 뭐라고? 연결돼 있다는 뜻이야.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소설의 각 요소에 대한 확인, 요소 인물, 사건, 배경 요소에 대한 확인 혹은 각 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본범은 1930년대 일제시대긴 한데 일제 저항에 관련 내용은 없지. 1930년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혼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어리숙한 나와 자 얘는 뭐야? 기억나지? 서술자이자 주인공이었잖아. 그치? 서술자이자 주인공. 그래서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지. 자, 나와 교활한 장인 그리고 점순이 그 다음에 구장 등의 인물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설의 요소를 확인하며 작품을 감상을 해야 됩니다. 쌤이 말하는 요점이지. 자, 밑으로 가서 서사갈래의 특징 묻는 문제. 자, 요 윗글에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물론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번외의 외적인 작품이 너희 참 3월 모의고사 나온대? 시험 통지 표현은 안 나왔던데. 안 나온대? 뭐야, 학교에서 깔짝깔짝 이야기해주는 시험에 대한 팁이라든지 출제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건 쌤한테 알려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쌤이 거기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주니까. 알겠지? 다른 건 없어? 문법 어렵게 나온대? 그럴 것 같아. 문법 좀 어렵고 쌤이 오늘 준 교재들 문법 되게 어려운 거야. 알겠지? 이거 빨리 끝내고 문법 좀 해야 돼. 숙제로도 좀 바짝 해야 돼. 문제 많이 넣어놨으니까. 자, 윗글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갈등도 뭐야? 인물과 인물의 혹은 인물과 사회에 가지고 있는 소설의 중심 요소야. 이게 갈등이라는. 자, 적어놔. 소설의 중심 재료가 돼, 얘가. 그래서 소설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 알겠지? 왜냐면 한편으로는 소설의 흥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갈등이 꼭 드러난단 말이야. 갈등이 꼭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중심 재료야, 중심 재료. 갈등이라고 하는 거네. 근데 갈등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지. 또 윗글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표현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 자, 밑으로 가서. 자, 서사갈래는 쌤이 서사갈래가 이꼴 소설은 아니라 그랬지. 서사갈래 핵심은 뭐라 그랬어? 허구성을 가진 글이야. 지어낸 이야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설이고,
설화가 있고, 그럼 이거는 하위 개념들이 되는 거야. 하위 개념들이 되는 거야. 소설, 설화, 전설, 뭐 민담 등등등. 자, 서사관례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어떤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전달하는 문학관례입니다. 서사관례의 일반적인 특징, 형상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 또는 이야기 바깥에 존재하는 서술자를 통해 전달된다. 이거 뭐야?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사건을 전달하는 경우는 뭐야? 1인칭 시점이잖아. 자, 이야기 바깥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전달하는 건 3인칭 시점이잖아. 근데 3인칭인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는 서술한 부분이 없어. 그럼 뭐야?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지. 기억나지? 근데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한 부분이 있네? 이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지. 그리고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1인칭 시점이긴 한데 그 전달하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야. 봄봄처럼.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근데 다른 주인공이 있어. 이 소설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다른 주인공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이런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기억나지? 4개의 시점. 요거 묻는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아주 쉽게 해서 봄봄의 뭐 서술자의 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뭐 보기에 다른 소설을 낸다거나 좀 꼬아서 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고 기억은 잘 해두고. 자, 여기 나오지. 선생님이 아까 했지.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자, 근데 이 작품에 주로 나온 거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긴 해.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뭐야? 이 주인공인 나와 장인 어른이잖아. 그치? 이 둘의 갈등인데,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갈등은 아주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거거든. 그럼 봐봐. 한편으로는 점순이하고도 갈등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기해. 자, 갈등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봐. 갈등이라는 이 어휘는, 이 개념은 대립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꼭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이래서 꼭 갈등이 아니라 뭔가 마음속으로 서로의 대립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다 갈등이야. 점순이하고도 봐봐. 점순이가 막 눈치 주잖아. 야, 빨리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야, 봄이고 마음도 살랑살랑한데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좀 빨리 쫄라가, 막 이런 것도 갈등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뭐야? 인물과 인물의 갈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적인 개인의 내면의 갈등도 있잖아. 그치? 그런 내면의 갈등은, 부정적인 심리는 다 갈등이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 대립이라는 요소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예를 들어 외로운 것도 심리적 갈등이란 말이야. 내적 갈등이고. 근데 외롭다는 이 감정 하나는, 심리 하나는 뭐야? 대립하는 건 아니잖아. 안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근데 문학에서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도 갈등이라고 한다고. 이 부정적인 심리.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뭐 있어? 그리워서 슬프고 뭐 이런 거 있지. 다 갈등이야. 그것도. 자, 밑으로 가서 대화, 묘사, 서술 등의, 자, 묘사는 뭐야? 대화는 뭐 사람 둘이 이야기하는 거고 서로 말하는 거지. 묘사는 쌤 뭐라 했어? 그림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가져가야 돼. 내가 그 글을 읽었을 때 어느 정도의 자세한 정도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알겠지? 새가 날아간다 이러면 안 돼. 파란 새가 끝이 뾰족하고 구름이 많이 있는데 구름 사이를 지나간 한 요 정도는 돼야지 묘사가, 그림이 그려지잖아. 이렇게 단순 사실 전달하면 안 돼. 선생님, 그림이 새가 날아간다도 그림 그려지는데 그 네가 머리에 생각이 드는 거고, 어느 정도는 파란색이, 주먹만한 파란새가 끝이 뾰족한 부리에 흰 구름이 산처럼 많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 이런 식은 돼야지 묘사가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보통 소설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인물의 외양 묘사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인물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을 한 거야. 뭐 눈은 튀어나오고 머리는 뒤에 짱구에 그다음 입은 밑으로 쳐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서술 동그라미. 서술은 이야기라는 말이 알겠지. 원래 서사라고 하는 단어도 이야기라는, 서사 구조, 이야기 구조. 서술한다, 이야기하다, 이렇게. 자, 됐고 밑에 이러한 서사 관리의 특징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술자, 갈등의 원인, 표현 방법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본범의 서술자는 어리숙한 나이며 주인공이지 서술자이고, 혼인 문제에 대한 갈등을 중심으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가장 중심된 거긴 하지 여기서는. 또한 전반적으로 해학적이고 웃기게 표현했어. 희극적인 요소. 여기서 희극적인 것도 웃기다는 표현이야. 희자 동그라미 해봐. 희화화. 알겠지? 희극적, 희화화. 이것도 웃기게 표현했다는 뜻이야. 해학적이란 말 자체가 뭐야? 대상이나 그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거야, 알겠지? 희자가 기쁠 희자인데 웃음의 요소로 가져가야 돼. 코믹, 알겠지? 해학적이고 희극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형상화 방법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작품 넘어가서 마지막 동승 정리해보자. 이건 너희 숙제로 쭉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오히려 쌤이 전에 줬었던 뒤에 딸려있는 문제들 있지. 걔네들이 문제 난이도가 살짝 더 높을 수도 있어. 여기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알겠지? 쌤이 다음 주에 주는 건 또 문제 내내 또 있는 거고. 자, 36페이지. 그 전에 거 다 풀었지? 다 풀어야 돼. 알겠지? 쌤이 나눠준 거. 다 풀고 틀린 건 좀 모아놨다가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 돼. 뭐야?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자, 동성 요 부분도 문제 유형만 한번 보자. 자, 희곡이잖아, 희곡. 희곡 동그라미하고 이게 무슨 갈래야? 극갈래야, 극갈래.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비슷한 문제 나왔지. 극갈래에 대한 설명인데, 극갈래에 그냥 희곡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극갈래 안에 시나리오와 영화와 드라마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와 연극의 대본이 되는 희곡이 있다. 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요것도 뭐야? 인물 중심으로 나오지. 그리고 윗글은 뭐 주제, 그 다음에 대사와 지시문에 관한 거. 근데 봐봐, 요 희곡이라는 게 사실상은 원작이 소설인 경우가 많아. 알겠지? 원작이. 너희 봐봐, 물론 이건 연극이긴 하지만은 연극이나 뭐 영화나, 그치? 하나의 극 형태를 두고 있는 건데 둘 다 극갈래고 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원작 다 뭐야? 소설이 많아. 요즘에는 또 웹툰이 많지, 그치? 그런 어떤 서사갈래의 글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희곡의 작품의 내용을 분석할 때는 똑같아.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그게 글의 형태만 달라진 거야. 오히려 더 쉽지. 누가 말하는지 앞에 발화자가 다 명시돼 있잖아. 소설 같은 경우는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처음 보는 작품이 내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읽다 보면 이 부분을 누가 말하는지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들도 꽤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내용 파악하는데 그거 하나 놓치면 스토리 막 꼬이고 이러거든. 근데 희곡 같은 경우는 편하지. 그치? 자, 밑으로 가서 문제 해결 방법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희곡의 요소로는 구성, 인물, 주제, 언어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요거만 알아. 대사, 그 다음에 지시문, 요것만 잘 체크해 놓고 봐봐, 얘로 이루어진 거야. 얘로. 알겠지? 이건 내적인 구성 요소고 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해만 하면 돼.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 자, 희곡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극의 구성 단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자, 여기서 극적 효과라는 건 극 동그라미 해봐. 극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장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장면으로 보이는 거야. 극적 효과. 알겠지? 극적 효과란 말 지문에서 한 번씩 나오지. 선지에서도. 장면이란 뜻이야. 장면. 앞에 눈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
자,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희곡의 요소에 대해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이 작품은 도념의 입양 문제를 둘러싼 주지와 도념, 미망인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또한 대사나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의 봐봐. 인물, 그 다음에 성격, 사건의 전개 다 뭐야? 소설하고 소설의 구조와 일치를 하지. 이와 같은 희곡의 요소를 확인하며 글을 읽는 연습을 합니다. 소설하고 똑같다고. 알겠지? 뭐 됐고 밑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 근데 간혹 소설과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은 희곡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들 자습서에 나오는 거 꼼꼼하게 좀 봐놔야 돼. 그건 암기형이기 때문에. 자, 밑으로 한번 보자. 또 밑에 거만 읽어도 되겠다. 자, 극갈래는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문학갈래입니다. 요 표현은 좀 숙지를 해놔. 알겠지?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달된다. 혹은 사건이 전개된다.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근데 소설에서는 또 뭐라 그래? 인물의 대화와 행동이라 그러지. 말과 행동이란 표현을 쓰잖아. 같은 말이야. 같은 뜻이야. 표현을 살짝 달리한 거고 갈래 맞춤 표현이 대사가 되는 거지. 자,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봐봐. 서사갈래가 유사하지. 근데 특징이 뭐야? 이거 체크하자. 서술자가 없지.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유사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극갈래, 서사갈래의 공통점, 차이점을 잘 정리해두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자, 공연이나 상연을 전제로 한다. 공연이 희곡이야. 연극 공연. 상연이 뭐야?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인물의 대사 현재. 자, 요것도 중요하지. 현재형으로 표현된다. 자, 극갈래는 모든 게 다 현재형으로 표현돼. 알겠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연극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왔어. 그 장면 우리가 현재에서 보고 있잖아. 과거 회상하더라도. 그러니까 다 현재형으로 표현이 된다고. 소설 같은 경우는 글을 읽으면은 뭐뭐 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희곡은 뭐야? 했었다 하는 그 장면이 내 눈앞에서 현재에 펼쳐져. 이거 중요해. 체크해놔. 현재형으로 표현된다. 갈등 중심인 건 소설과의 공통점. 됐지? 요렇게 정리 하면 되고, 요런 것도 한번 바탕글 분석 간단하게 돼 있는 거는 이거 한번 공부해 봐야 돼. 알겠지? 이거 쭉 다 숙제로 풀어 봐야 돼. 요거 됐고, 그리고 쌤 중고에서 요거 봐봐. 일단 얘를 먼저 풀어야, 오늘 요걸로 좀 수업을 할 건데 남은 시간 요거를 먼저 풀어야 돼.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문법, 개념 정리랑 수능형 기출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여기 문법 문제가 아주 많이 나눠서 한 40문제 정도 기출 문제야. 수능형 기출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건 기출 문제가 그냥 고3 변형 문제인데, 요거는 요런 데서 이 킬러 문항 나올 가능성이 높아. 좀 많이 어려운 거. 그래도 한번 공부 삼아서 꼼꼼하게 풀어보면 도움 될 거야. 알겠지? 요건 얘 다 풀고 나서 오답 정리도 꼼꼼하게 다 하고 얘를 풀어. 알겠지?